네, 마이스샬레 2부입니다. 2부는 유럽 대항전과 12라운드 프리뷰, 그리고 주중에 치러지는 포칼과 주말 13라운드 프리뷰를 다룹니다. 먼저 승부 예측 결과를 얘기해 볼 텐데 11라운드 잔여 경기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전 다 틀렸고요.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원래 오늘 나왔어야 되는 상윤님이 계신데 상윤님이 두 개 끝 스코어를 다 맞췄어요. 야. 처음 봤습니다. 스코어 다 맞추는 인간은.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병철님이 스코어까지 맞췄고 지금 미넨으로 가신 주영님이 하나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라운드 예상을 이제 옆에 계신 베네님도 함께 하셨는데 오 적중률이 좋아요. 5개를 맞췄어요. 정배를 탔을 뿐입니다. 네. 반면 역배를 탄 저는 4개를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필받아 이러고 역배 막 하면 안 되고요. 역배 무섭습니다. 역배 무섭습니다. 절대 이거 가지고 돈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듣고 돈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절대 네버입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맞고요. 전문가의 말도 듣지 마세요. 전문가의 말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우니온 하이덴하임을 이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솔직히 저도 갑자기 하이덴하임이 엔드원을 넣길래 역전 엔드원을 기록을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그럼 유럽 대항전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챔피언스 리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비아리알을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뒀고 도르트문트는 5명의 변화를 주면서 안셀미노, 스벤손, 코트 등이 선발로 나왔고 비아리알도 역시 로테를 돌렸습니다. 이제 45분 코너킥 상황에 기라시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50분에 PK가 나왔지만 기라시가 PK를 실축을 하고 그거를 필드골로 세탁을 했습니다. 참 가지가지하네요. 진짜 PK를 실축을 하고 필드골을 세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 수비였던 후안 포이트는 핸드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58분에 이제 아데에미가 이제 뭐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이 아데에미 맞고 이상하게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3대0이 됐고 81분에 아데에미가 PK를 얻어냈지만 파비오 실바가 PK를 골대를 맞추면서 실축을 하면서 놓쳤고요. 94분에 그루스의 크로스를 스벤손이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PK를 어쨌든 2번이나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기라시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 PK를 잘 못 찬다는 소문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기라시 대신에 벤세바이니가 킥을 처리를 했죠. 그래서 기라시가 좀 삐졌던 일이 있었는데 삐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찬 걸 어떡함. 저번 그 리가 경기에서도 그렇고 잘 삐지고 잘 풀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잘 삐지는 근데 알고 보면 속은 여린 그런 선수 같네요. 어쨌든 도르트문트는 그동안 좀 1득점에 그쳤는데 평균 다시금 이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다득점 흐름을 되찾았고요. 되게 깜짝 놀랐죠. 아무도 이렇게 비아리알이 많은 실점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텐데 마르셀리노 감독이 그렇게 공격적인 감독도 아니고 다 실점을 그렇게 하는 감독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 이제 안셀미노가 챔스 첫 선발 데뷔를 눌렀던 거 기억을 하는데 이 리그 경기 다음 경기도 그렇고 얘기할 경기도 그렇고 잘합니다. 벤세바이니를 드디어 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른쪽 스토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하나 생긴 거니까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수학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벤세바이니는 6번으로 쓰신다니까. 근데 이제 중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6번으로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특히 4와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벤투스전 4대4 무승부, 빌바오전 4대1 승리, 코펜하겐전 2대4 승리, 맨시전에서는 4대1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4와 정말 관련이 깊습니다. 원래 4와 가장 관련 깊은 팀이라고 하면 아스날이었는데 원래는 아스날이었는데 도르트문트와 그 요즘은 런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도르트문트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챔스 리그 페이지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잔여 일정은 보데글림트, 토트넘 원정, 인테르로 좀 쉽지 않은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잘 네. 해줘야 또 이제 분데스리가 또 개수를 5개 팀 나가야죠. 그렇죠. 다행인 거는 보데글림트가 홈 경기라서 네. 이걸 확실하게 잡고 토트넘도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토트넘을 가서 잡으면은 16강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네. 토트넘이 홈에서 지금 토트넘 맞아요. 맞네. 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개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에서 지금 홈에서 1승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홈 팬들이 비판을 많이 한다고. 그거를 잡아서 확정을 짓고 이제 인테리전은 던지면은 완벽하네요. 그쵸.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딱 완벽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앞에 두 경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좀 의외의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맨시티는 홀란드를 빼고 사비뉴, 오스카밥 등 전체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레버쿠젠은 안드리의 퇴장 징계, 탑소바 경고 누적 이런 선수들이 빠진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보면은 플래콘이 정말 많이 막아요. 계속 막습니다. 인생 경기였죠. 인생 경기였죠. 제가 알기로는 맨시티가 롯데를 10명을 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 명 그렇죠. 제외하고. 니코 곤살레스를 제외하고. 거기는 아마도 로드리가 부상인 상태니까 돌릴 수가 없었겠죠. 돌리고 싶어도. 아무리 레버쿠젠이 알론소가 없다고 해도 10명을 롯데를 돌리면 맞아야죠. 그렇죠. 맞아야죠. 23분에 레버쿠젠의 역습이 있었고 팀 내 최다 득점자 그리말도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시즌 8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사실 윙백으로 나오긴 하지만 경기 보면은 막 윙 자리에도 가 있고 10번 자리에도 가 있고 중미도 가 있고 뭐 킥 다 차고 킥도 잘 차고 심지어 프리킥 가면은 저는 거의 뭐 골 근처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막다가 54분에 마자의 크로스를 시크가 감각적인 헤딩골로 연결하면서 0대2가 됐고 그 다음 플래컨의 선방쇼가 있는 끝에 이제 레버쿠젠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헤더골도 얘기가 많았죠. 그 돈나루마가 나왔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네, 트레포드가 나와서 실점을 했다. 근데 시크 헤더 하는 그 슬로우 보면 진짜 감각적으로 방향만 딱 바꿔가지고. 근데 구석에다가 진짜 툭, 그러니까 크게 점프하지도 않고 그냥 그쵸. 방향만 딱 바꾸더라고요. 그게 정말 득점 본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구선방으로 팀을 지켜낸 플래컨이 맨시티만 만나면 강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전 소속팀인 브랜트포드에서도 이제 맨시티 상대할 때 막 8선방하고 7선방하고 그랬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자를 잘못 만나지 않았나 맨시티가. 펩이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과만했다. 왜냐하면은 맨시티가 음. 원래 독일 팀 상대로 제가 알기로 정확한 기록이 어떤 건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독일 팀 상대로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로 상당히 많은 기록이 깨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맨시티가 플로트를 돌렸지만 레버쿠젠도 사실 지금 부상자가 2자릿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솔직히 물론 플래컨이 대단한 쇼를 펼쳤지만 경기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레버쿠젠이 잘했다. 그렇죠. 맨시티를 가끔씩 부수는 팀들이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나 그런 플레이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특히 그리말도 중심으로 잘 했다고 여겨지고요. 덕분에 그 분데스리가 위상을 깎아 내리지 좀 지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버쿠젠 일정이 이제 휴식기 전까지 정말 빡빡한데 첫 단추를 정말 잘 꿰맸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챔스 리그 페이지 17위로 올라섰으며 풀업 순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잔여 일정은 뉴캐슬 홈, 올림피아코스 원정, 비아레알 홈으로 비교적 좀 수월해 보이는 일정이지만 좀 함정들이 몇 개 좀 남아있긴 그렇죠. 하네요. 올림피아코스 원정도 사실 쉽지는 않아서. 네.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리그 페이지 순위가 좀 낮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승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는 언제나 어렵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레버쿠젠이 챔스 이제 16강을 가고 싶으면. 그래서 레버쿠젠도 잘해야 리그 개수를 벌어오기 때문에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네. 라이프치히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진짜 저 웬만하면 볼 수 있는 경기는 다 보고 있거든요. 네. 팬은 아니지만 분데스리가 응원하면서
네.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경기군요. 씁쓸한 경기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되셨나요? 네. 네. 아스날과 미네는 경기인데 아스날이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런던의 주인 타이틀을 뺏어왔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디아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파리전 징계를 받았고요. 그나브리가 왼쪽 윙어로 칼이 10번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좀 맡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타임라인까지만 네, 읽어주시면 제가 할 네.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타임라인만 읽을게요. 22분 사카의 코너킥에 이어서 아스날이 자랑하는 세트피스죠. 팀버의 헤딩골 1대0으로 아스날이 앞서갔지만 32분에 키믹의 롱패스가 터졌고 칼이 뭐 어쩌고저쩌고 연계 과정을 통해서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칼 선수는 정말 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좀 이름을 각인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경기였는데 패배에 네. 좀 묻힌감이 있어서. 그렇죠. 69분 우파네카노의 아쉬운 패스 미스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두에케가 역전골을 터뜨렸고 76분 노이어를 제치는 마르티넬리의 골이 있으면서 3대1로 미넨이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경기가 제가 진짜 긴장하면서 와가지고 네. 전반에 막 손발에 막 땀이 나고 단전이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막 오한을 느끼면서 이불 덮어쓰고 그렇게 막 불안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경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콤파니가 한 인터뷰를 말을 좀 빌리자면은 60분까지는 잘한 거 했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하. 실점도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고 좀 전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되게 빡빡하게 했죠. 그리고 되게 잘했고 그 바이언이 이번 시즌 콤파니볼의 빌드업하는 제일 중요한 과정을 보면은 케인이나 그나브리 같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그 센터백들 상대 센터백들한테 그 자리를 지킬 것인지 네. 아니면은 따라와서 붙어 있을 것인지 마크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이지선다를 걸고 만약에 따라온다면은 그 빈자리를 이제 윙어들이 침투를 해서 디아스나 올리사가 마무리를 하는 그게 이제 맞아요. 가장 주요한 공격 루트였는데 아스날은 거기서 살리바 같은 선수들이 끝까지 공격수를 따라가서 앞에까지 따라가서 마크를 하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풀백이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맞아요. 라이먼은 이번 시즌 최악의 연기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소유권을 쉽게 잃어버리는 장면이 많았고 스타니시치는 좀 단점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전진 압박을 빡세게 하면은 풀백 쪽으로 이제 사이드한테 줘서 그렇죠. 그 사이드 쪽으로 상대 팀이 압박을 걸면은 비어 있는 미들 공간에 키미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케인이 들어왔을 때 줘서 거기서 롱킥으로 한 번에 전방까지 침투를 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잘 막고 주도권 있게 공격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 주도권을 계속 쉽게 잃어버리는 장면이 저는 솔직히 후반은 내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콤파니는 60분까지는 괜찮았다고 하지만 계속 얻어맞았거든요. 후반은 상대방이 맞아요. 너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걸어서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소유권을 계속 잃어버리니까 윙어들도 침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고 그리고 좀 칼은 그래도 좀 잘해서 네, 타는 그나마 좀 흔들리지 않고 평범하게 그쵸.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초반에 불안할 거라고 여겼던 선수가 타인데 오히려 제일 안정감이 있었고 맞아요. 오히려 우파메카노는 이번 경기에서는 좀 패스 실수도 있었고 그쵸. 실점으로 연결된 좀 그 예전서부터 결국 얘기했던 좀 빅클럽의 경기에 약간 폭탄 같은 바이언 팬들은 아는 그 표정이 있어요. 우파메카노가 딱 그 멘탈이 네. 나가가지고 눈 커지고 입 살짝 벌리고 있는 그 유명한 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후반은 많이 보기 힘들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파리가 그 뮌헨 경기에서 바이언 경기에서 전반전에 좀 힘들어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역으로 겪었던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좀 그 이후로도 타격이 좀 커서 반응 같은 것도 못 보고 인터뷰도
좀 주말까지는 좀 안 보다가 보고 나왔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결승에서 다시 붙읍시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풀주전으로 그쵸. 한번 붙어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무시알라랑 폰지가 정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 경기였어요. 그리고 디아스도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못 나와서 어쨌든 그나브리가 측면으로 나왔으니까 확실히 그나브리는 측면에서는 좀 영향력이 그렇죠. 많이 이제는 죽더라고요. 그나브리가 내려와서 뿌려주는 것도 케인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잘 하고 있거든요. 탈압박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대결을 말씀해 주신 기대를 것처럼 네. 60분이 아니라 사실 저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네답지 않은 패스 미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스날은 압박을 적재적소에 가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뮌헨의 압박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그 엇박 약간 이게 0.5박 정도의 차이로 아스날 선수들이 그걸 다 피해가는 그런 느낌의 모습이 많이 보였고 솔직히 근데 아스날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네. 중원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스날도 풀어 나오는 그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라이스가 롱볼을 오히려 계속 뿌려주는 느낌으로 시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압박을 전방부터 강하게 걸어서 뺏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되게 기억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뒷공간 침투를 하는 게 라이스였는데 스타니시치가 그거로 속도를 못 따라잡더라고요. 별별이 우리 정말 풀백의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고 오죽하면은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다 보니까 한국 네. 그냥 일반적인 한국 팬분들도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 뭐 사실 큰 영향가는 없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거의 페널티 박스까지 진입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고 스타니시치가 그런 장면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없죠. 뭔가 전진성이나 답답했을 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형적인 그 지배하는 팀이 안 되고 있을 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참 아쉬웠던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브루닐이라면 브루닐 그 노이어와 마르캄프의 그런 대치 상황까지 일어나면서 저도 그래서 오히려 후반에 실점 장면은 그 실수한 선수들을 별로 탓하고 싶지 않아요. 애초에 우파메카노가 실수하기 전까지도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었고 노이어도 그 실수로 이제 쐐기골을 먹혔다고 하지만 역전골 먹히기 전까지 노이어가 막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막아 할 정도로 다 막았는데 그게 이제 실점을 하면서 좀 묻힌 느낌이라서 2개 정도를 말도 안 되게 그렇죠. 네. 그 세트피스도 그렇고 네. 그래서 너무 그냥 전술적으로 발린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가 끝나고 키미의 인터뷰가 있었죠. 키미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파리가 더 힘든 상태였다. 아스날은 세트피스에 의존하고 롱볼을 좋아하며 파리 경기가 더 축구 경기였다면 아스날 경기는 경합과 경기 운영이 더 중요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축구 팬들한테서 논란이 됐죠. 아무래도 진 팀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기사를 봤을 때 네. 이거를 원래 독일어로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한 건지 그거를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애초에 원문부터도 그 영어로 물어보고 키미도 똑같이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역은 없었다. 네, 오역은 없었는데 의도는 솔직히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저도 알겠는데 이게 더 경기가 잘했어야지. 끝나고 지고 나서 한 인터뷰라 바이언 정도 클럽의 주장급 선수라면은 네. 오히려 약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경기 때 잘 준비해 오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으면은 와 진짜 약간 오히려 그 바이언의 위상이 느껴지는 그런 뭔가의 그런 과거에 느꼈던 그런 공포가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뭔가 패배하고 나서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는 좀 추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 없지 않을까. 솔직히 분데스를 계속 본 입장에서 이거를 진짜 막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독일 선수들 인터뷰 보면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없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내용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를 하였다 보니까 10년 만에 승리였대요. 그렇죠. 10년 아스날이. 만에 더 기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분데스리가 팟캐스트를 하는 저 입장에선 좀 아쉽네요. 나중에도 서력의 기회가 있겠죠. 다시 그러니까요. 결승에서 네. 만납시다. 네. 진짜. 그때는 저는- 이제 좀 미넨이 음. 풀전력으로 이제 무시알라 그리고 디아스, 본지. 폰지까지 루디가 없던 것도 저는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리세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아 그래서 챔스 리그 페이지로 3위로 미넨이 내려왔고요. 아, 전패가 깨졌습니다. 네. 이번 경기. 아 전승이 깨졌죠. 아쉽네요. 아, 무패가 깨졌습니다. 무패가 시즌 깨졌죠. 무패. 아 맞죠. 잔여 일정은 스포르팅 홈, 위니옹 생질러아즈 홈, PSV 원정으로 뭐 비교적 수월한 일정이긴 합니다. 나머지 세 팀이 미넨 입장에서는 이 세 팀과는 좀 체급이 이겨야겠죠. 차이가 물론 난 뭐 상대죠. PSV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네, 상대로 우리 보여지긴 하지만 피터 모치씨가 계신 팀이기 때문에 약간 모든 그리고 또 바너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뭐 미넨 앞 두 체급에서는 경기를 이기면 네, 뭐 이 경기 그렇죠. 던져도 8위 안에 들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수요일은 일정이라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콤파니가 이 경기를 많이 배워서 다음 경기는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래도 오답 노트는 잘 쓰는 감독이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경기군요. 분데스리가의 또 다른 수치. 프랑크푸르트가 아탈란타한테 홈에서 3대0으로 개털렸습니다. 타임라인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전은 팽팽한 양상이었지만 59분 부르카르트가 부상으로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60분 루크만한테 실점을 당하고 62분 역습에 아주 수비진이 뒷공간이 노출이 됐고요. 에데르송한테 실점을 당하면서 2대0이 됐고 65분 데케텔라르한테 실점을 하면서 프랑크푸르트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분 만에 3실점을 내주면서 완전히 홈에서 대패를 당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병철님이 지금 일본 여행 가셨는데 써놓고 가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토프멜러는 유럽 대항전을 3번이나 겪으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선 맞춘 점수나 이런 걸 준비를 안 해오는 것인가, 아니면 선수진이 못 따르는 것인가, 삼선은 도전적인 패스를 넣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투타가 빠진 중앙 수비진도 매롱이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스트라이커 브루크가르트 빠진 이후 바오야가 들어갔다는 거. 바오야 윙어거든요. 와이 바츠아이 둘 다 무쓸모의 존재가 됐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된 거 챔스는 버리고 리그에 올인하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냉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홈 경기였다는 점이 또 네. 더 큰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포인 브루카르트 잃은 게 가장 큰 손해 같아요. 경기를 졌다는 사실 외에도 진짜 진짜 어떡하지? 와이 바추아이 둘 다 진짜 무쓸모인데 경기 보다 보면은. 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챔스 리그 페이지 28위로 분데스리가를 더럽히고 있고요. 잔여 일정은 바르셀로나 원정, 카라바오 원정, 토트넘 홈으로 혼자서 챔스에서 슈퍼리그를 치르고 있습니다.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일정 보면은.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일정강 억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버리는 게 저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8이면은 이거를 세 경기를 잘한다? 답이 없고, 심지어 카라바오도 비교적 전력이 약한 상대지만 원정인 게 원정 억가입니다. 억가 이건. 그래서 저도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롯데 풀 2군 탁 돌려가지고 분데스리가의 개수를 실추시키는 더러운 짓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진짜. 이게 리가도 물론 아직 많은 경기를 치른 건 아니지만 네. 1위 바이언을 제외하면 사실 되게 2위에서 한 거의 10위? 되게 촘촘하죠 촘촘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확실히 조금 선택을 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빨리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럼 유로파 리그 바로 리뷰 들어갈 텐데 유로파 리그는 사실 뭐 큰 이슈는 없어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풀젠과 프라이부르크 경기가 있었고 0대 0으로 경기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사실 뭐 할 말이 없는데요. 두 무패 팀끼리의 대결이었고 어쨌든 양팀 골키퍼들의 화력이 눈부셨던 경기였고 이제 풀젠 골키퍼는 선방 6개를 기록을 했고 아트볼은 선방 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어려운 체코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역시 3승 2무로 무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그러면서 유로파 리그 페이지 4위를 기록을 했고 잔여 일정은 잘츠부르크 홈, 마카비 텔아비브 홈, 그리고 릴 원정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부르크가 리그에서는 이제 10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유로파에서는 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분데스리가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프랑크푸르트는 이루지 못한 것 여기서 좀 이뤘으면 좋겠네요.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를 한 골 넣을 만도 했는데 네. 아쉽게 0대0 2패였고 남은 네. 일정도 텔아비브를 홈에서 만나는 게 네. 굉장하고 또 이스라엘 원정을 안 가는 게. 릴 원정 뭐 남은 일정도 보면은 무난하게 좋은 호성적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프라이부르크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경기인 슈투가르트 경기입니다. 고헤드 이글스와 슈투가르트 경기가 있었는데 슈투가르트가 고헤드 이글스 원정에서 4대0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는 슈투가르트가 진심 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전에 가까운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요. 레벨링이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59분에 운다프가 키가 막 크지 않은 선수인데 등딱을 하면서 엘카노스 추가골에 도움을 줬고 93분에 부하니슈지 굴절내어 추가골을 기록을 하면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 외쪽으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고헤드의 빅토르 에드바르스텐이라는 선수가 슈틸러 선수의 코를 놀리려고 코 만지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슈틸러 선수가 이제 저희가 인상을 봤을 때 코가 크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슈틸러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구순구개염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흔적이 이제 코와 입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랬던 전적이 있었구나 하면서 아무래도 또 바이언 그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바이언 팬들도 많이 익숙한 선수고 이제 국대도 뽑힐 가능성이 네. 있는 선수라서 그리고 빅클럽들도 많이 노리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를. 외모로 노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외모로 놀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선수의 선천적 기형이나 이런 거를 비하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또 징계를 좀 세게 해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덜란드의 수치다. 네. 좀 그리고 심지어 4대0으로 진 경기에서 이렇게 추하게 한 거라 좀 슈바맨이 진심 펀치를 잘 때렸네요. 네. 해줘야 할 선수들이 다 해준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슈투가르트가 대승을 거뒀고 유로파 리그 페이지 12위로 올라서면서 프로권에 진입을 했고요. 잔여 일정은 마카비 텔아비브를 홈에서 만나고 여기도 로마 다행히 원정 영보이즈 홈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네. 일정으로 보여지네요. 사실 로마 원정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죠. 다른 경기들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운이 좋다면 8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 경기만 다 잡아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홈 경기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두 경기 잡으면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6권 얘기인데 우니버시테아 크라이오바 이름도 부르기 어렵네 이 팀. 루마니아 팀입니다. 이 팀과 마인츠가 경기를 했는데 마인츠가 1대0 패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봤는데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보셨나요? 네. 제가 그 경기가 워낙 재미없으니까 이 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보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 팀 약자를 알고 싶은데 네. 그 세 글자 그것도 없어가지고 무슨 오이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진 팀이었는데 이거를 물론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충격패라고 정말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손해는 21분에
로빈 첸트너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다는 점이겠죠. 사실 저번 시즌 마인츠의 거의 선전을 이끈 공신 중 한 명인데 대들 보였는데. 네,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마인츠는 골키퍼 쪽에서도 걱정이 커졌고요. 65분에 PK를 마인츠가 내주면서 그대로 실점을 한 게 결승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경기 끝나고 원정 온 마인츠 팬들과 선수 사이에 설전이 있었다고 하고 좀 여러모로 뒤숭숭한 마인츠의 현재 상황입니다. 아무리 지금 컨퍼런스 성적이 좋아서 이 네. 경기를 롯데를 돌렸다고 해도 팀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팬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쨌든 이 팬들은 루마니아까지 원정을 왔고 현재 리그는 리그 18위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심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경기를 봐도 지금 오늘 계속 말했던 부분이지만 진짜 마무리가 아쉽다라는 마인츠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 게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네. 싶네요. 마인츠는 현재 6권 리그 페이지 5위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은 계속 이겨왔어요. 이게 그리고 보니까 다 1점 차로 이겨가지고 거의 간당간당하게 이겨왔더라고요. 그리고 잔여 일정은 레우 포츠난 원정, 삼준스포르 홈인데 이 삼준스포르가 현재 6권 1위 팀입니다. 그리고 포즈나는 그 아시죠? 그 포즈난 세레모니로 네. 유명한 폴란드 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정들이 남아있는 마인츠고 그리고 6컨은 6경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리그 페이지를. 그래서 좀 그나마 좀 경기 수가 적습니다만 현재 마인츠 입장에서는 리그도 놓치면 안 되니까 잔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3승 3패를 하면은 플레이오프를 가죠. 갈 수 있을까요? 가죠. 수준인가요? 네, 뭐 가운데 중간이니까 9점이면은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마인츠 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유럽에서 유럽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직 얘는 포기하지 말고 지금 잔류가 문제인데. 그렇죠. 네, 참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팀들이 분데스리가에 많았거든요. 이렇게 유럽 대항전에 선전을 하지만 그 와중에 리그는 좀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팀들이 시즌 내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하이덴하임도 그렇죠. 하이덴하임도 그랬고 우니온 베를린도 한때 강등권 그렇죠. 언저리까지 갔었고 쾰르는 결국 그러다가 강등 당했고 역사가 많죠. 그 다음은 바로 이제 12라운드 리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2라운드도 역시 할 말이 많은 라운드인데 첫 경기가 바로 라이프치히 경기였네요. 메넨글라드바흐 라이프치히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그 이스타 보르시아 파르크로 이름이 바뀔 메넨글라드바흐 홈에서 펼쳐졌는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슬슬 간파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전은 두 팀이 이제 서로 상대가 잘하는 걸 억제하면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다만 이 두 팀 다 미들블록에서의 집중력이나 호흡이 조금씩 부족하여서 세밀한 전개나 공격 마무리는 볼 수가 없었던 답답한 45분이었고요. 이 경기도 지난 브레멘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에 조금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왼쪽 측면에서 플로리안 노이하우스의 롱킥으로부터 만들어진 역습 과정에서 프랑크 오노라가 라이프치히 골망 흔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 라인에 걸리면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현장 중계 화면에서도 정말 짧게 보여져서 좀 살짝 논란이 됐었는데 진짜 간발의 차였더라고요. 맞아요. 이 발끝 차이. 이게 만약에 이런 최첨단 기술이 없는 시대였다면은 골로 인정되어도 사실 무방한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고 만약에 라이프치히 수비수가 좀 더 머리가 컸다면 옵사이드 안 걸리지 않았을까. 라움이었거든요. 라움이 네. 그래도 이제 문신을 많아서 머리가 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이거 먹혔으면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가 주도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거를 먹혔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메넨글라드바흐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연승도 이제
연승 분위기를 탄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슴을 쓸어냈던 장면이고요. 후반 21분과 28분에 각각 두 팀 다 이제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라젠발은 슐라거 누사가 나가고 반주지와 바카요코가 들어왔는데요. 아 바카요코가 진짜 그 초반의 그런 득점들이 정말 뽀록이었나 싶을 정도로 딱 좋은 그런 인스윙 크로스 하나 말고는 보여준 게 정말 없었고 메넨글라드바우는 마치노 슈토와 지오바니 레이나가 들어왔습니다. 노이아우스와 타바코비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30분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벌어진 마치노 슈토 바로 이제 교체돼서 네. 들어온 마치노 슈토와 빌리 오르반의 지상 볼 경합 상황에서 심판이 휩쓸을 불었으나 이것도 VAR 판독 이후 페널티킥 선언이 취소되었습니다. VAR이 좀 많이 구했네요. 네, 정말 기술이 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좀 팬심을 담아서 말하면은 취소돼도 네.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어쨌든 뭐 접촉은 보고 좀 있었지만 취소됐으니까 네.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심판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취소가 안 됐다, 그럼 또 오르반에 대한 또 그런 회의론 등장할 뻔했으나 다행히 이 장면도 넘어갔고 이후로도 뭐 서로 공방전을 펼쳤고 다비트 라움이 이제 그 탑 코너로 이제 골대를 맞춘 장면이 정말 아쉬웠는데 맞아요. 그것도 이제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뭐 말씀드릴 뭐 교체 건이 있다면 우리 한국 국가대표 예스 카스트로프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지금 여러 매체에서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조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MOTM은 이제 메넨글라드바우 골키퍼인 모리츠 니콜라스였고요. 네, 다른 사이트에서는 리케바를 꼽는 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팬심 남아서 유일하게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라젠발 선수는 리케바가 유일하지 않았나. 이 경기에서 확실히 이번 시즌 거의 각성했다. 최고의 센터백 수준으로 지금 그걸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뭐 빌드업도 이 선수가 거의 후방에서 자이벌트가 빌드업을 못합니다 정말. 맞아요. 그래서 리케바가 거의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은 걸로 다행이고 또 이제 나중에 있겠죠. 그 이제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경기도 좀 결과가 그렇게 되면서 2위는 겨우 유지한 그런 좀 후물루가 빨리 돌아와야 된다. 웨드라고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메넨글라드바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5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게 됐어요. 팀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세오안의 시절까지는 정말 사람 아니었거든요. 경기 보면서 와 심한데 이런 느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 왜냐면은 옌스도 있는데 사람들이 또 오랜만에 분데스리가 들어와서 볼 텐데 초반에 완전 그냥 팀이 박아버리니까. 심지어 메넨글라드바우가 뭐 어디 무슨 동네 팀도 아니고 총구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또 인지도가 있는 팀인데 그래서 못하면 또 팬들 나갈 텐데 근데 와 이렇게 감독 이렇게 정식볼 되면서 거의 뭐 완전 분위기를 그 안 좋을 때 이겨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때 옌스가 퇴장당해서 그렇죠. 그렇죠. 좀 운이 따랐죠. 네. 어쨌든 그게 근데 원정이었어가지고 좀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주인님이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이로빈 때는 그나마 또 우리 홈이라서 존머의 향기가 남아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미리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미리 이겨놔서 그렇죠. 다행이긴 하네요. 반면 라이프치히는 최근 경기들 보면 좀 원정 경기들에서 많이 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시원하게 한번 이길 때 빼고는 뭔가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좀 퐁당퐁당 거리더라고요. 아우크스부르크의 지금 행보를 봤을 때 네.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이겼습니다. 경기라고 이제 재평가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슬슬 조금 간파되고 있고 무엇보다 조금 로우 블록을 깨는 거를 많이 힘들어한다. 맞아요. 그거를 물론 뭐 로우 블록을 깨는 건 어느 팀이나 어렵겠지만 그 진짜 경기를 보면은 그 이제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 계속해서 포지션을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 사실 근데 경기 리가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적절히 나와줬거든요. 물론 역습 위주로 저희가 인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런 플레이들도 했는데 그런 플레이를 하려면 이제 호물루나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하더는 선수들도 좀 없고. 그래서 사실 저는 슐라거 선발보다는 반주지 선발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훈련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또 그런 선발을 결정을 할 텐데 그런 점이 아쉬웠고 반주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네덜란드 U21 국대에서 맞아요. 또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베르나가 유연성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직 큰 걱정은 않는데 지지만 않으면 됐다 일단. 네. 빨리 조금 겨울 휴식기 이전이나 아니면 겨울 휴식기 동안 조금 새로운 그런 부상자들의 공백을 어떤 전술로 메워줄지 그런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프치히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경기는 이제 바로 미넨의 경기 리뷰네요. 바이에른 미넨이 장크트 파울리를 상대로 3대1 어쨌든 이겼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히 좀 장크트 파울리를 많이 응원했는데 보면서 이렇게 파울리가 불쌍한 거예요. 8연패다 보니까 9연패까지 가면은 좀 진짜 완전히 갈 것 같아가지고 결국 바이언은 바이언이다라는 걸 보여준 경기 아니었나. 네,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네님. 네, 이날 이제 특별 행사가 있었는데 경기 전에 코망이 와서 맞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고별 행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국호사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실 텐데 그 중에서는 그나브리가 이번 시즌에 좀 잘해서 그렇지 이 중에서 맞습니다. 그나마 바이언 팬들이 호감으로 생각하는 거는 코망일 거거든요. 어제 코망은 챔피언에도 골을 그렇죠. 넣어줬으니까. 클러치를 확실히 네. 보여줬던 선수고 이 선수는 이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좀 폼이 올라올 듯하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종류의 선수여가지고 아쉬웠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뭐 고별 행사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바이언이 10년 있었더라고요. 10년이나 했어요. 진짜 오래 있었어요. 처음 이제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진짜 로베리의 후계자를 구하면서 그때는 더글라스 코스타가 맞아. 와가지고 이제 그래. 코망이랑 같이 로베리 백업을 보고 선발로도 나왔던 그 좌우 라인을 기억을 하실 텐데 뭐 이 정도도 안겨주고 갔고 가서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다행이고 그래서 네. 기분 좋은 행사로 시작을 했는데 경기의 내용은 이제 기분 좋지 않았다. 아스날 경기의 후폭풍이 몰아쳤던 너무 지친 게 다 보여요. 맞아요. 저도 경기 보면서 라이먼 진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전반 6분에 이제 키미랑 라이머가 오른쪽에서 공을 주고 받는데 그걸 바로 라이머가 패스 미스를 해서 턴오버가 돼서 바로 선제골을 먹혔고. 근데 이 장면에서 하필이면 마킹한 선수가 김민재 선수라.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네. 코스긴 해서 이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걸 좀 따라가야 막기가 되다 힘든 보니까 코스긴 했죠. 거기서 근데 막으려면 저는 파울 하는 네. 거밖에는. 근데 페널을 거기서 내주는 것보다는 1대1 막 저 찬스 직전인데 파울을 내주는 건 또 레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 전 잘 찼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 네. 기어를 잘 주고 잘 찼다고. 노이어 발 딱 옆 그 노이어의 발과 니어 포스트 그 사이 진짜 공간에 딱 그 우겨 넣는 그런 슛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이 경기는 못 이겼어도 그렇게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네. 바이언이 전반에 골대만 2번을 맞췄어요. 맞아요. 칼이 진짜 기가 막힌 코스로 ZD로. ZD로 딱 감아차고 그게 코스가 좋았지 그 속도가 빠른 공이 아니었어가지고 진짜 슬로우 모션처럼 볼볼볼볼볼 날아가서 골키퍼 손을 딱 지나는 순간 들어갔겠다 했는데 쾅 치고 맞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숍도 왼쪽에서 파포스트를 감아차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골대를 맞고 나와서 그래서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지친 것이 많이 보였다 싶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 이제 끝나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기가 막힌 롱패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에 넘겨준 거를 이제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뒷공간 돌파를 하던 루이스 디아스가 받았는데 슈팅을 때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넘어지면서도 이 그 격투 뒷발로. 게임 용어 중에 나락이라고 있거든요. 나락 공의 밑 부분을 나락을 싹 이제 싹 나락을 쓸면서 긁어서 그게 네. 게이로한테 바로 연결이 돼서 그거를 게이로가 동점을 만들어서 전반이 끝나기 전에 동점을 만들었고 네, 정말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여기서 골을 못 넣는다면 좀 그 예전에 우니온 베를린 그쵸. 전처럼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루이스 디아스가 은근 생긴 거와는 다르게 죄송합니다만 선수에게는 이런 약간 죽을 뻔한 공을 살려서 저저번 리가 경기였나요? 저번 리그였어요. 그 우니온전. 터치라인에서 네네네, 우니온전. 그거를 그 열정으로 살려가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이다 선수.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은 호감이죠. 열심히 그쵸. 수비도 뛰고, 열심히 그쵸. 하고 열심히 뛰어주고. 아무래도 루초가 이번 시즌 사람들이 아쉽다고 하는 거는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 1대1 그렇죠. 찬스를 놓친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시스트만 해줘서 공포를 기록한다면요.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리고 그게 좀 사네와 다른 점. 그렇죠. 사네였으면 이거 못합니다. 나락조차 애초에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김민재 패스 받지도 못했고 네. 그래서 44분에 동점골을 기록을 했고요. 게레이로가 이제 후반전에는 게레이로랑 김민재 선수를 좀 일찍 교체를 했어요. 네. 그 전 경기를 롯데로 들려서 들어간 선수인데도 일찍 교체를 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포칼 대비를 포카티 하기 위해서, 쓰려고. 네. 네. 그래서 일찍 교체를 한 것 같고 들어간 선수들도 이제 다 아스날전을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좀 경기력은 많이 답답했죠. 그 비슷한 장면이 케인 골대에 맞힌 거 하나? 맞아요. 케인.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골대를 맞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비교도 만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추가 시간에 키미가 오른쪽에서 역발로 반대발로 왼발 크로스. 크로스를 올린 게 디아스의 머리와 어깨를 따닥을 하면서 들어가서 또 극장골로 바이언이 승기를 잡았고 그 이후의 장면에서 그 전방 압박을 하는 중에 전방 압박이었나요? 아마 롱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그나브리가 이제 상대 선수랑 그 경합을 하다가 상대 선수가 차버린 공이 이제 뒤로 흘러가는데 그 자리에 잭슨 형이 신슨 네. 형이 딱 받아서 1대1을 마무리를 해줘서 이제 세기를 박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아까 이건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후에는 이제 콤파니가 인터뷰를 할 때 네. 스몰 스쿼드의 단점이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콤파니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은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그나마 있는 자원으로라도 좀 로테를 잘 돌려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쨌든 작은 스쿼드의 장점은 이제 선수들이 출전 시간에는 딱히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게 있으니까 그건 또 선수 얘기들을 또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이 경기조차에서도 출전을 못한 보이. 샤샤 부이. 라이무가 그렇게 갈려서 네. 휴식이 필요한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샤샤 보이는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그쵸. 입지면은 겨울에. 보내야죠 이 정도는. 네. 이토는 아무래도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좀 아껴 쓰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만. 샤샤보이는 헤어스타일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해적왕으로 그렇죠. 그 기억에 남지 않을까. 들어왔을 때 찍었던 사진만 남기고 네. 돌아가는. 그리고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긴 위넨이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파울리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엔 다른가 했지만 결국 리그 9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17위로 순위가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블레싱 감독 잡아주더라고요. 잔인해요. 진짜 카메라들 보면은 실점할 때 감독 표정을 다 비춰주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앉는 팀은 네. 역습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의 파울리가 네. 위협적인 장면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후반은 특히나 그랬고. 후반부에 지쳐서 그런지 사실 파울리도 추가골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역습 기회들을 좀 버린 게 아닌가 싶고. 확실히 파울리가 저번 시즌 수비력이 좋아서 좀 잔류를 했는데 이번 시즌 수비력도 저번 시즌답지 못하고 공격력은 저번 시즌과 비교해서 더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장가트 파울리가 나름 그 구단이 내세우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팀인데 네. 잔류 경쟁에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경기는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이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대단한 팀이 됐고 호펜하임이 지금 챔스권 5위예요. 5위. 그러면서 5위까지 순위를 올렸고 16분 램페르한테 아우크스부르크 수비진이 어그로가 다 끌려가지고 투레가 비어있더라고요. 투레가 안 막다가 득점을 했고 26분에 비르어가 추가골을 기록을 했고 45분에 초우팔의 크로스가 수비지의 자책골을 만들어내면서 3대0이 됐고 83분에 아센데가 추격골을 기록을 했지만 옵사로 취소가 되면서 경기가 3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경기 보다 보면 호펜하임이 정말 매력적인 팀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경기 같았어요. 라젠발이 절대 못해서 진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펜하임 보면은 좀 젊은 선수들 특히 떠오르는 아슬란이나 이런 선수들 램페를레 이런 선수들도 있고 좀 잘 돼 있는 스쿼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번 시즌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그 기대에 좀 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펜하임은 챔스권에 도전을 하는 순위까지 올라왔고 현재 리그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번 시즌 이제 좀 강등권 순위까지 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히 한골탄태한 이번 시즌이라고 그쵸. 보면 되겠죠. 그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경기 3실점을 하면서 리그 최다 실점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르크한테 1대0을 이기면서 기세를 차단했지만 이번 경기 지면서 또다시 위기에 빠진 아이패드볼. 도대체 잔드로 바그너는 언제까지 믿어줘야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죽순 메타도 좀 한계가 있지 이게. 이미 라젠발이 아웃국을 상대로 6대0 대승을 한 경기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미 좀 팬들이랑 그런 사소한 마찰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네,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그 다음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하이덴하임의 경기였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1대2 패배를 당했고 이 경기는 이제 일리치 대신에 정우영 선수가 선발 출전했던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선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동안 준주전 자원이었지만 선발 기회는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하고 있었죠. 타임라인을 얘기를 해보자면 9분에 하이덴하임이 골대를 맞췄고 43분에 안자의 포스트 플레이 어시가 있었고 케디라가 경기 또 골을 넣었습니다. 이 팀 뭔가 좀 수비진이나 미드진들이 계속 골을 좀 넣고 있는 신기한 팀인 것 같습니다. 역시 라젠발산. 라니 케디라. 그리고 계속 경기 보면은 두 팀 빌드업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롱볼 날리고 타겟맨 받아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90분에 하이덴하임의 트라우레가 컵백을 줬고 쉬머가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이 되나 했지만 95분에 코너킥에서 세프너가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극장 역전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덴하임의 2대1 승리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 팀이 상성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 10년간 우니온 베를린이 리그에서 하이덴하임 상대로 승리가 없었는데 뭔가 자석이라도 끌린 듯이 2골 실점을 하고 이 경기도 지는 양상이 옆 동네 형들은 상성을 깨버렸는데 네. 여기는 당한 거죠. 그냥 걸린 거죠. 승부제식 전에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봤네요. 저 틀렸어요. 다 틀렸어 다. 그리고 하이덴하임은 이 득점 선수들이 다 교체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체 선수들이 활약을 보인 하이덴하임이고 마인츠를 18위로 내리고 꼴찌를 탈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만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브레멘과 켈른의 경기인데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자면 16분 엘말라가 솔로 홈런 하나 날리고요. 22분에 프리들이 크로스를 받아서 헤딩골을 기록하면서 브레멘이 앞서 나갔지만 91분에 엘말라가 때린 슛이 굴절 맞고 그것이 동점골로 기록이 되면서 경기가 1대1이 됐고 95분에 슈타르크가 시즌 2호 퇴장을 당하면서
브레멘에서 퇴장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슈타르크가 이제 이번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저번 경기에도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퇴장을 당하면서 브레멘은 좀 투입하면 안 되는 선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쾰른은 이제 루카 킬리안, 티모 히베르스, 조엘 슈미트에 도미닉 하인츠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수비진에만 4명 부상이 생기면서 수비진 구성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성적이 되게 좋았던 팀인데. 네, 이게 수비진이 계속 그렇죠. 이렇게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뒤가 흔들리니까 좀 앞도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반의 기세가 무색하게 좀 최근은 부진을 겪고 있는 쾰른이지만 어쨌든 또 엘말라가 또 이 경기 결국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연수 나이가 어리지만 어쨌든 근데 풀경기 보다 보면 좀 이게가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선수긴 하거든요. 의외로 돌파를 하는 것에 비해 성공률이 그리 높진 않아 보여서 근데 그게 성공하면은 그게 공격 포인트가 되니까 아무래도 리가 입장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선수도 아마 다음 여름 이적시장에서 좀 핫할 것 같은 노리는 팀이 많죠. 선수입니다. 네, 또 가격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어쨌든 왼쪽 측면에서 뭐 뚫고 가는 선택이 또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골 결정력이 뭐 높진 않은 것 같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서 가장 돌파를 잘하는 현재 선수기 때문에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가장 핫한 경기였는데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의 경기.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41분에 이제 선발로 나온 안셀미노도 선발로 나왔죠. 안셀미노가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1이 됐고 65분에 아데미가 호날두 뺨치는 엄청난 서전즈 점프로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2가 됐습니다. 그리고 83분에 코파네가 약간의 행운 섞인 추가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2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팀이 이제 4위와 3위의 맞대결이어가지고 라이프치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경기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기면서 라이프치는 2위를 유지하게 됐고 레버쿠젠은 4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승부를 바랬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저는 봤을 때 솔직히 레버쿠젠이 더 잘하는 그 시간들도 있었고 했는데 도르트문트가 실리를 잘 챙겼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압박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뭔가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왜냐면 경기력이 저는 더 좋았던 순간들도 많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골만 조금 터져줬으면. 그리고 특히 그 호프만이 골대를 골대 맞추는 장면도 있었죠. 있었고 그거보다 더 아쉬웠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네. 틸만이었나 그 프리헤더 찬스를 네. 그것을 놓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조금 레버쿠젠 팬들은 좀 아쉬웠을 경기가 아닌가. 네, 이게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는 또 상성이 있는데 이게 레버쿠젠이 그 무패 우승 시절에서도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그렇게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승리를 막 거두지 못하고 무승부로 계속 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상성을 좀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좀 말해보자면 하필이면 또 코파네 실점 장면에 슐러터백이 또 마킹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코파네의 감각적인 네 마무리였지만 또 최근 또 이제 재계약 문제가 있는 슐러터백이기 때문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범죄 현장에 있는 코난급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걔가 잘못한 건 아닌데 실점 장면에 보면 항상 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좋은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치러지지 않은 녹음일 기준 일요일 저녁에서 월요일 새벽 경기가 있는데 함부르크 슈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볼프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프리뷰는 저번 회차에서 들으실 수 있고
리뷰는 아마 다음 주 회차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칼 바로 프리뷰로 들어가야겠죠. 이제 16강 프리뷰인데, 근데 포칼은 현재 16강이 진행 중이지만 모든 8경기를 다 하면 저희가 집에 못 가기 때문에 몇 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진표를 보면은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이 바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끝났던 매치업인데 포칼에서 또 레버쿠젠이 서력전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이제 토너먼트다 보니까 네. 이기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레버쿠젠이나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포칼을 한번 들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더, 물론 레고 경기 중요하지만 이 경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 경기에서 두 팀의 진심이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치업을 보자면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뮌헨 경기가 있겠죠. 또 원정을 갑니다. 또 원정을 가고 무서워요. 심지어 이제 우니온이 그 뮌헨의 그 리그 전 경기 승리 행진을 끊게 만든 범인이기 때문에 뮌헨 입장에서도 칼을 갈고 있을 거고, 우니온 입장에서는 또 세트피스로 뮌헨을 어떻게 괴롭혀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로 돌리고 관리 좀 해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뮌헨이 포칼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젠가요? 트래블 시즌.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1910 시즌이 마지막 포칼 우승. 그래서 콤파니가 이번 시즌에 포칼에 생각보다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더블을 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지난 시즌에는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블을 아무래도. 노리는 그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리그 경기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번 경기는 풀 전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니온은 저번 맞대결에서 비겼다 보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이제 이 경기는 토너먼트라서 무조건 한 팀이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칼까지 힘을 주는 바이어는 무섭네요. 너무 무섭네요. 뎁스가 너무 얇아요. 좀 욕심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될지. 네. 그리고 또 다른 경기들을 보면은 라이프치히는 이제 마그데부르크와 상대를 하는데, 제가 당연히 뭐 이 팀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그 사부리가에서 네. 라이프치히가 이제 1부 승격하기 전에 올라오는 단계에서 두 번의 맞대결을 했더라고요. 4대0, 4대1로 승리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겨야죠. 이거는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고, 라이프치히가 초반 포칼 대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아무리 지금 경기력에 좀 부침이 있어도 그래도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로는 이제 함부르크와 홀슈타인 길에 이제 북독일 팀들의 경기가 있고, 나머지 경기들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경기들은 저희가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이런 거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갑자기 경기 던질 수가 있거든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럼 바로 이제 리가 13라운드 프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프리뷰 하던 것처럼 승부 예측 당연히 진행을 하고, 메인 매치는 마지막에 진행을 합니다. 이 경기들은 12월 6일에서 7일에 치러지는 경기고, 프리뷰에서는 승부 예측, 제가 위에서 한 것처럼 패널분들이 경기별로 예상 스코어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번 주간의 메인 매치는 노르트 더비, 함부르크와 베르더 브레멘의 맞대결과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경기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코리안 더비, 마인츠 대 보르시아 메넨드 글라드바의 경기입니다. 18위와 11위의 매치업이고, 마인츠는 지금 녹음일 기준 현재 18위를 기록을 하면서 강등 끝자락에 몰려있는 상태고, 메넨드 글라드바는 오히려 거기서 탈출을 해서 정식볼 아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전적은 34경기 10승 11무 13패로 약간 메넨드 글라드바가 우위에 있고요. 하지만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는 2년 넘게 메넨드 글라드바와 상대 패배가 없는 마인츠입니다. 마인츠가 올라올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쨌든 이렇게 상성이라는 게 또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번에 운이용 경기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간단하게 스코어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 먼저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MG 1대 0승. 1대 0승.
저는 과감하게 4대1, 1대4 메넨글라트바흐승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4득점으로. 가시는군요. 잘합니다. 저는 잘하기 때문에 1대1 무승부. 상성의 우성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이러지 않을까 또 슬쩍 역배를 알면 안 되는데 걸어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레버쿠젠의 경기고 13위와 4위 간의 경기입니다. 위계 아이패드볼과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잔드로 바그너 죽순 메타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은 도르트문트 2연전을 치르고 이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상대 전적은 29경기 3승 7무 19패로 아우크스부르크 아주 불리한 상황이 있고 최근 5경기 맞대결은 1승 4패입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포칼 결과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레버쿠젠이 이 연패를 한다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0대2 레버쿠젠 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0대3 레버쿠젠승 보겠습니다. 이게 아우크스부르크를 믿지 않아서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레버쿠젠이 네. 저는 레버쿠젠이 잘하고 있고 아우크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그 간극이 있다고 네. 봅니다. 저도 이거는 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0대3. 역배의 자신감이 좀 이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저도 이런 거는. 좋습니다. 가끔씩 네. 이제 중계 시작할 때 경기 시작할 때 막 승률 예측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한 자릿수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아마 드물지 않을까. 90 몇 대 몇으로 나올 것 같은. 무승부는 좀 홈이라 있긴 하겠지만 승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경기 이기면은 한 5경기 까방권을 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아하. 그래서 뭐 아웃곡 이전에 중요한 경기 같네요. 그 다음 경기는 하이덴하임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 16위와 12위의 경기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우니온한테 역전승을 거두면서 꼴찌를 탈출했고요. 프라이부르크는 경기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3주에 6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유로파 리그 포칼까지 해서. 상대 전적은 7경기 1승 2무 4패고 최근 5경기 맞대결은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1승 2무 2패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1대2 신승이 나오지 않을까. 프라이부르크가 추가 시간에 한 세트피스로 골을 넣어서 세트피스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0대2 프라이부르크 승. 하이덴하임이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요. 넣을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적은 경기 다 썼다. 하얗게 불태웠다. 상성발로. 네. 저도 0대1 프라이부르크 승. 겨우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다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쾰른과 장크트 바울리의 경기고 9위와 17위의 경기입니다. 쾰른은 엘말라의 차력쇼로 브레멘한테 겨우겨우 비겼고 파울리는 미넨전에서 결국 또 패를 하면서 9연패의 늪에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은 9경기 7승 1무 1패고 최근 5경기 맞대결은 5승이고 두 팀은 14년 만에 1부 리가에서의 맞대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2부 리가에서 최근 맞대결이 201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6년 전 걸로 굉장히 좀 오래된 자료라 솔직히 상대 전적은 많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쾰른 홈인 게 크다고 생각해서 3대0 쾰른 승하겠습니다. 3대0. 엘말라가 최소 멀티골을 넣지 않을까. 저는 이번 바이언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굉장한 연민을 담아서 1대1 하겠습니다. 오, 연민 점수로. 연민 점수. 감성을. 이러면 저는 0대0. 오. 엘말라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파울리가 골을 넣을 것 같진 않은데 쾰른도 못 넣을 쾰른도 막 그다질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0대0이 나올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조카 대 삼촌의 경기죠.
슈트가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고 6위와 1위의 경기고 아까 조카와 삼촌 얘기했는데 이건 회네스 얘기입니다. 회네스. 강팀 원정을 어려워하는 슈트가르트와 요즘 자꾸 선제골을 흘리고 다니는 뮌헨의 경기입니다. 왜 자꾸 기대를 하게 만드는지. 이게 저 잔인해. 이러다가 주었다 뺏는 게 더 잔인합니다. 상대 경기 전적은 30경기 2승 2무 26패고 최근 5경기 맞대결은 1승 4패입니다. 그리고 두 팀은 직전 슈퍼컵에서 만났던 전적이 있고 그때 이제 볼 때마다 경기가 엇겨가지고 그때 좀 카메라 각도가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바이에른이 2대1로 이겼는데 그때 이제 바이에른 선수들이 시상식 때에 서서 그 트로피 세레머니한 광경을 지켜보는. 볼 때마다 시선으로 촬영한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와, 저 그러면서 진짜 감탄했습니다. 와, 연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대단하다. 이런 감탄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래도 바이언이 선제골을 먹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네. 경기 종료 4대1 뭐 4대1 승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근데 난 바이에른 뮌헨. 저는 포칼의 힘을 훨씬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해서 이 경기는 안 그래도 슈바벤이 좀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2대2 무승부. 오. 영레발을 좀 떨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저는 더 한 스푼 얹겠습니다. 제 바람을 얹어서 3대2 슈바벤 승으로 가겠습니다. 실화야? 물론 네네네네. 이거를 그럴 수 있지. 뭐 리버풀과 네. 비교할 건 아니지만 리버풀도 초반에 이제 네. 어려운 경기력을 약간의 그런 선수들의 활약으로 좀 덮었는데 뭔가 지금 바이언이 뭐 그 정도의 위기는 전혀 아니지만 약간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이걸 수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부상 복귀가 늦어진다면 뭔가 이 결국 결과로도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 아, 터질 때가 됐다. 과감히 바이언 팬분들께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3대2 과감하게 제가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폰지 복귀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벌써 와요? 네, 이제 12월 벌써 원래는 나가기 11월 네. 폰지가 11월 복귀에 무시하려가 12월 복귀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늦춰지긴 한 건데 그래도 이제 폰지는 팀 훈련에 합류한 지도 꽤 됐고 그렇죠. 아스날전 이후에는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소식이 떴기 때문에 반가운 얼굴이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발 출전하기는 아직 폼이 좀 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가운 소식이 혹시 모르죠. 이토가 이제 처음으로 그렇지. 이토도 있구나. 선발로 나올 수도 생각해보니. 있죠. 포카를 어떻게 치러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0대1 뮌헨이 좀 신승을 거둘 것 같다라는 좀 수비진을 믿으시는군요. 진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프스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 15위와 12위의 경기입니다. 감독이 없는 볼프스부르크 대 베를린은 이제 방패로 패다가 하이덴하임한테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좀 꺾였고요. 상대 전적은 16경기 6승 3무 6패로 똑같습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은 2승 1무 2패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볼프스부르크는 홈에서 우니온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네. 최근 전적을 보면 거의 이제 이질번 메타거든요. 네. 골이절 적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진짜. 이런 경기는 홈 팀이 그냥 신승을 한 그런 그림이 가장 자주 나올 것 같아서 똑같이 별패 1대0 승. 저는 1대2 우니온 베를린 승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1대1 무승부. 이 경기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감독이 없어가지고 어떤 전술 쓸지도 예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도 기세가 뭐 꺾였기 때문에 무승부를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 페널티의 맞대결이군요. 그래서 2위와 7위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현재 리그 홈 전승을 거두고 있고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공격을 할 선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2위와 7위지 지금 이미 저희의 지금 전력 약화된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상 4, 5위 대 7위의 느낌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거의 뭐
14위입니다. 이거 진짜 불카운트 빠진 누군가감 우준도 없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상대 전적을 보자면 21경기 7승 8무 6패고 최근 5경기 맞대결은 2승 1무 2패로 똑같은 상황이네요. 3자 입장에서 먼저 빨리 네. 털고 가자면 저는 그렇게 부상을 많이 당한 팀들은 공격보다 더 수비가 결국에 더 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대3 무승부. 3대3? 서로 가드 와, 내리고 설마. 주구장창 때릴 것이다. 제가 그 축구 커뮤니티에서 네. 라이프치히의 그 승리 전차 이미지 만들고 나서 승리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 전까지 주구장창 이겨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걸렸군요. 네. 저주에. 귀신같이 그냥 그러는데 이제 그 좀 쓸 때가 됐고 그리고 이겨야죠. 그렇죠. 네. 홈 전승하고 있고 4대 1승 봅니다. 4대 1승? 왜냐면 부르카르트의 공백 저는 좀 꽤 크다고 생각하고 꽤 팬심까지 얹어서 네. 저는 그 정도로 지진 않을 것 같고 저도 2대0 정도로 지지 않을까. 골은 못 넣을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골 선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골 선수가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도안 리치 뭐 한 골 정도. 2대0 정도로 결국 라이프치히 홈이라는 한계를 좀 극복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메인 매치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트 더비인 함부르크와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고 함부르크는 현재 리그 14위, 브레멘은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은 이제 이브리가 2022년에 마지막 맞대결을 치렀고 3년 전에 최근 노르트 더비를 치렀고 1부 리가에서는 7년 만에 노르트 더비 맞대결입니다. 사실 그동안 함부르크가 내려가 있던 덕에 두 팀이 만났을 일이 없었죠. 하지만 1부 리가에서 이렇게 다시 맞붙게 되면서 또 아주 뜨거운 더비가 될 것 같은 두 팀의 경기입니다. 저희가 더비를 예전에 소개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거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는 최근 5경기 무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브레멘은 그 반대로 최근 7경기 단 1패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전적은 18경기 6승 2무 10패로 함부르크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최근 5경기 맞대결도 1승 1무 3패로 역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더비가 이제 엄청 빡세게 굴러가고 네. 한 골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엄청 치열하게 해서 브레멘이 0대1로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치열하고 1대1. 0대1. 0대1. 네. 저는 한 점씩만 더 얹어서 1대2 브레멘 승 하겠습니다. 저는 0대0. 소문잔치에 먹을 것 없는 그런 느낌이 뭔가 그럴 서로 수도 있겠네요. 치열한데 골은 넣지 못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0대0을 좀. 저는 폴센이 또 이제 한 골 넣지 않을까? 오, 폴센. 교체로 나와서 역시 라이프치히의 아들 그쵸. 같은 선수죠. 아들이자 뭐 아버지죠 거의. 아버지죠, 아버지. 네. 혹시 물어봐도 돼요? 폴센의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도 올해 본 선수라서 항상 근데 위넨이랑 붙을 때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툴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냥 그래도 약간 뭐 애증의 선수도 아니죠. 사실 뭐 애가 훨씬 많고 그냥 다만 이제 그 뒤로 들어왔던 공격진의 네임드 뭐 은쿤쿠, 뭐 셰슈코, 뭐 올모, 오펜다도 있고 뭐 베르너도 네. 뭐 잘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확실히 조금 뭔가 그런 실력적인 면에서 저평가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선수가 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폴센이 나를 뭐 그래도 바이언전에서 골 넣은 적도 있고 그렇죠. 뭐 되게 좋아하는 선수다. 그리고 그 솔직히 폴센이 지금 받고 있는 평가보다 훨씬 더 잘했다면 아마 라젠발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라젠발에 남아있는 라젠발의 레전드 역사를 쓰고 있다는 선수들 솔직히 그 선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뭐 오르반, 클로스터만, 캄플
그리고 좀 예전에 떠났지만 그래도 할슈텐베르크도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왜 우리 구단에 그래도 오래 남아줬냐를 생각을 하면은 너무 잘했다면 B클럽의 관심에 모조리 팔려갔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준수하게 그리고 폴센은 또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프치히 팬으로서는 막 뭐 미워할 수 없는 막 네. 구단이 뭐 당연히 레전드 그렇죠. 팀의 심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폴센은 사실 그 올라왔을 때부터 거의 있었던 선수니까. 제가 알기로 폴센이 최다 출장으로 알고 맞아요. 와, 그 정도군요. 네, 그 정도 위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뭐 진짜 근데 정말 오래된 선수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피파 온라인 3 할 때도 네, 그때도 있었어요. 폴센과 베르너 투톱이었거든요. 원래. 맞아요. 그때도 있었어. 그래서 딱 레전드죠. 뭐. 네. 그래서 그렇게 폴센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한 골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를 이제 또 픽했는데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경기고 3위와 5위의 경기입니다. 네, 도르트문트는 다시 이제 다득점 페이스를 찾으면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전 경기가 레버쿠젠전이 또 있습니다. 이제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거의 뭐 저번 시즌과 완전히 달라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챔스권 진입을 좀 노리고 있는 다크호스로 부상을 한 상태고 저희가 이걸 류네오 호펜하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달라진 호펜하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32경기 16승 9무 7패로 도르트문트가 앞서 있고 최근 5경기 맞대결로 3승 1무 1패로 도르트문트가 약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좀 예측이 저는 아슬라니를 믿겠습니다. 1대2 호펜하임 승. 1대2? 아무래도 도르트문트는 이제 레버쿠젠 경기까지 치르고 오는 게 타격이 많이 클 것 같기도 체력적인 문제가 하고.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럴 때 한번 좀 고꾸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건 생각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1대2 호펜하임 승 했습니다. 또 이제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는 비겼지만 또 호펜하임 때는 처참히 발렸기 때문에 심해 상상 경기. 네, 뭔가 호펜하임이 무섭다 확실히.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좀 기복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 경기가. 있죠. 경기력이 꾸준하지는 못하죠. 네. 저는 그래도 도르트문트 홈이란 점을 좀 생각을 해서 도르트문트의 2대1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홈이라는 게 가장 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홈에서는 좀 이번 시즌 기록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미넨전은 뭐 어쩔 수 없었고 그거는 리그 입장에서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제외하고는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대1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중대장이 바이언에게 강해서 제가 바이언에 데려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에 따고 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또 막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넨 자체가 체급이 두 팀이 좀 차이가 나는 감이 있죠. 지금은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 했고 2부 끝입니다. 바로 클로징 멘트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분데스리가 전문 팟캐스트 마이츠 샬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화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츠 샬레 88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